내 이름은 이서연. 28. 나는 곧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재벌 가문 중 하나인 JQ그룹의 며느리가 될 예정이다. 나의 약혼자는 JQ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인 강민준이라는 남자다. 그는 내가 평생을 꿈꿔왔던 모든 것을 갖춘 남자였다. 잘생긴 외모와 뛰어난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따뜻한 마음까지. 나는 그를 사랑했다. 하지만 나는 그와의 결혼을 앞둔 지금 행복감과 함께 어떤 깊고 무거운 불안감에 시달려야만 했다. 나의 불안감의 근원은 바로 나의 초라한 출신 배경과 나의 유일한 가족인 시골의 가난한 할아버지 때문이었다. 나는 아주 어릴 적 부모님을 사고로 잃고 시골의 할아버지 손에서 자라왔다. 할아버지는 평생을 낡고 작은 과수원에서 홀로 농사를 지으며 나를 키워내셨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나를 서울의 좋은 대학에 보내주셨고, 나는 그런 할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누구보다도 더 치열하게 그리고 독하게 살아왔다. 나는 대학을 졸업한 후 대기업에 입사했고 나의 능력을 인정받아 지금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과정에서 나의 약혼자인 민준 씨를 만났고 우리는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는 뜨거운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하지만 그의 가족들, 특히 그의 어머니이자 나의 예비 시어머니가 되실 사모님께서는 나의 이런 초라한 배경을 그리 탐탁지 않게 여기시는 듯했다. 그녀는 언제나 나를 아주 교양 있고 또 우아한 태도로 대해주셨지만 그녀의 그 친절한 미소 뒤에는 나를 향한 어떤 보이지 않는 차가운 경멸의 시선이 담겨 있다는 것을 나는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나와 함께 우리의 결혼 준비를 하는 내내 사사건건 나의 모든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내가 고른 웨딩드레스는 너무 검소하다고, 내가 선택한 예식장은 너무 초라하다고, 심지어는 내가 선택한 청첩장의 글씨체마저도 JQ그룹의 격에 맞지 않는다고. 그녀는 그렇게 애둘러 나의 모든 것을 무시하고 또 통제하려 들었다. 나는 그런 그녀의 태도에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 웃어 보일 수밖에 없었다. 내가 사랑하는 남자 민준 씨를 위해서. 하지만 나를 정말로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나의 할아버지에 대한 문제였다. 나의 할아버지는 나의 유일한 가족이었다. 나는 매달 나의 월급의 대부분을 시골에 홀로 계신 할아버지를 위해 보내드렸다. 그것은 내게 의무이자 동시에 기쁨이었다. 하지만 나의 그런 할아버지의 존재가 나의 새로운 가족이 될 그들에게는 아주 부끄럽고 또 감추고 싶은 어떤 흠과도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밤잠을 설쳐야만 했다. 나는 나의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존경했다. 그는 비록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시골의 늙은 농부였지만 그의 인품만큼은 내가 아는 그 어떤 재벌 회장님보다도 더 고결하고 또 위엄이 있었다. 그는 내게 아주 어릴 적부터 평범한 아이들이 배우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들을 가르쳐 주셨다. 그는 내게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옛 궁중 예절을 가르쳐 주셨고 붓글씨를 쓰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나는 그의 그 기이한 교육 방식이 어릴 적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가 내게 언제나 입버릇처럼 하시던 그 말씀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서연아, 기억하거라. 우리 가문의 사람은 설령 찢어지게 가난할지라도 결코 그 품위를 잃어서는 안 된다. 그는 또한 자신의 방 가장 깊숙한 곳에 아주 오래된
자개로 장식된 나무 상자 하나를 아주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었다. 그는 내게 그 상자를 절대로 열어보아서는 안 된다고. 그 안에는 우리 가문의 뿌리가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물건이 들어있다고 그렇게만 말할 뿐이었다. 나는 그 상자의 정체가 너무나도 궁금했지만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단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었다. 나는 나의 이 이상하고도 특별한 할아버지를 어떻게 그들에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며칠 뒤 할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나의 결혼 소식을 알렸다. 할아버지는 나의 그 기쁜 소식에 아주 오랜만에 아이처럼 환한 웃음을 지어 보이셨다. 그래, 우리 강아지 드디어 시집을 가는구나. 할애비는 이제 더 바랄 것이 없구나. 그리고 그는 반드시 나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나의 손을 잡고 신랑의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다. 나는 그의 그 말에 기쁨과 함께 깊은 불안감을 느껴야만 했다. 나는 나의 할아버지가 그들의 그 화려한 결혼식장에서 사람들의 그 오만한 시선 속에서 상처받게 될까봐 너무나도 두려웠다. 나는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리고 나는 나의 이 모든 불안과 걱정을 나의 약혼자인 민준 씨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그는 나의 유일한 편이었고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었으니까. 나는 그를 만나 나의 할아버지에 대한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그는 나의 그 모든 이야기를 아주 진지한 눈으로 말없이 들어주었다. 그리고는 나를 아주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했다. 서연아, 걱정하지 마. 할아버님은 너의 유일한 가족이시잖아. 당연히 우리의 결혼식에 오셔야지. 다른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조금도 신경 쓰지 마. 내가 네 곁에서 너와 할아버님을 지켜줄 테니까. 나는 그의 그 든든한 한마디에 모든 불안감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 내게는 그가 있었다. 나는 다시 용기를 내기로 했다. 나는 나의 할아버지를 나의 결혼식에 가장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모실 것이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 나의 할아버지를 무시하거나 모욕하려 든다면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그와 맞서 싸울 것이다. 나의 평온했던 일상 아래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무대는 바로 나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되어야 할 나의 결혼식장이 될 터였다. 나의 약혼자 민준 씨와 그의 부모님, 즉 나의 예비 시부모님과의 첫 공식적인 만남은 그들의 그 웅장하고 차가운 평창동 대저택에서 이루어졌다. 나는 그곳으로 향하는 내내 민준 씨의 손을 잡고 괜찮다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뇌었다. 하지만 나의 심장은 나도 모르게 아주 불안하게 뛰고 있었다. 그의 집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또 위압적이었다. 집 안은 온통 내가 평생을 가도 다 구경할 수 없을 만큼 값비싸고 화려한 골동품과 예술품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곳은 사람이 사는 따뜻한 보금자리라기보다는 마치 잘 꾸며진 박물관처럼 차갑고 인공적인 느낌을 주었다. 나의 예비 시아버님께서는 나에게 인자한 미소와 함께 몇 가지 형식적인 질문들을 건네셨다. 하지만 나의 예비 시어머니, JQ그룹의 안주인이자 이 집안의 실질적인 권력자인 그녀는 아주 우아하고 교양 있는 미소 뒤에 나를 향한 날카로운 경계심과 함께 어떤 보이지 않는 경멸의 시선을 숨기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그 예리한 시선 앞에서
나도 모르게 자꾸만 작아지는 것을 느껴야 했다. 식사가 끝난 후 그녀는 내게 잠시 둘이서만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는 민준 씨와 시아버님을 다른 방으로 내보낸 후 나와 단둘이 거실의 소파에 마주 앉았다. 그녀는 내게 아주 부드럽지만 그러나 그 안에 서늘한 가시가 박힌 듯한 목소리로 묻기 시작했다. 서연 양, 우리 민준이 어디가 그렇게 좋았나? 나는 그녀의 그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나의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네, 어머님, 민준 씨는 제가 본 그 어떤 남자보다도 더 따뜻하고 또 진실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그의 모습에 하지만 그녀는 나의 말을 중간에 잘라버렸다. 그래, 우리 아들이 그런 아이지. 너무 순하고 착해서. 탈이야, 그녀는 잠시 동안 나를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눈으로 빤히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녀의 그 우아한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진짜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서연 양, 내가 오늘 서연 양에게 이 말을 해야 할지 아주 오랫동안 고민했네. 하지만 이것은 서연 양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JQ그룹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내 아들 민준이의 미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이야기야.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또 단호해져 있었다. 나는 서연 양을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가 없네. 그녀의 그 한마디가 나의 심장을 아주 날카로운 비수처럼 꿰뚫는 듯했다. 서연 양의 그 초라한 출신 배경과 가난한 환경은 우리 JQ그룹의 격에 그리고 내 아들의 짝으로는 어울리지 않아. 나는 내 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배경을 가진 그런 여자와 결혼하기를 바랐네. 나는 그녀의 그 잔인한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이고만 있었다. 하지만 내 아들은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서연 양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더군. 그리고 자신은 서연 양이 아니면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고. 내게 맞서고 있어. 나는 내 아들의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의 반응을 살폈다. 그리고는 나에게 더욱더 잔인한 그녀의 마지막 조건을 제시했다. 좋다. 내가 너희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해주지.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너의 그 시골에 가난한 할아버지, 그 사람을 우리 아들의 결혼식에 절대로 데려올 생각은 하지 말거라. 나는 그 순간 내 귀를 의심했다.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너의 그 촌스럽고 가난한 할아버지를 우리 아들의 결혼식에 데려올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는 게 좋을 게다. 그 사람이 우리 가문의 명예에 그리고 이 결혼식의 격에 얼마나 큰 흠집을 내게 될지 정녕 모른단 말이냐. 그녀의 목소리에는 나의 할아버지를 향한 노골적인 경멸과 함께 혐오감마저 담겨 있었다. 내가 그 영감에게는 두둑한 돈 봉투 하나를 보내줄 테니 그걸 받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똑똑히 전하거라. 그것이 서연 양이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기 위해 치러야 할 최소한의 대가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그녀를 나의 모든 분노와 경멸을 담아 쏘아보며 말했다.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사모님,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제 할아버지는 저에게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가족입니다. 저는 결코 할아버지를 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모님께서 끝까지 저의 할아버지를 받아들이실 수 없다면
저는 이 결혼 할 수 없습니다. 나의 그 단호한 대답에 그녀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어갔다. 그녀는 아마도 내가 자신의 그 거대한 부와 권력 앞에서 순순히 굴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터였다. 나는 더 이상 그녀와 어떤 말도 섞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를 박차고 그 지옥과도 같았던 집을 빠져나왔다.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던 민준 씨는 나의 그 굳은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지만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날 밤 아주 중요한 결심을 내렸다. 나는 이 결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나의 할아버지 역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결혼식 날 나의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장 당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식장에 들어설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나의 할아버지를 막아서려 든다면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과 맞서 싸울 것이다. 나의 이 평온했던 일상은 그렇게 한 오만한 여자의 그 잔인한 한마디와 함께 완전히 끝이 나고 있었다. 그리고 나의 결혼식은 이제 축복의 장소가 아닌 전쟁의 무대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그토록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은 후 나는 며칠 동안 깊은 절망과 함께 지독한 분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남자와의 결혼을 이대로 포기해야만 하는 것인지, 혹은 나의 유일한 가족인 할아버지를 그들의 뜻대로 외면해야만 하는 것인지, 그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없었다. 나는 나의 약혼자인 민준 씨에게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는 나의 이야기에 함께 분노하며 자신의 어머니를 대신하여 내게 몇 번이고 사과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설득해보겠다고 그렇게 내게 약속했다. 하지만 며칠 뒤 나에게 돌아온 그의 대답은 너무나도 절망적인 것이었다. 서연아, 미안해. 어머니께서 너무 완강하셔. 당신과 나의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는 말씀까지 하셨어. 그는 이 모든 상황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했다. 나는 그를 원망할 수는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어머니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한 명의 나약한 아들일 뿐이었으니까. 나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결국 나 혼자서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을. 나는 결국 나의 할아버지를 찾아가 이 모든 사실을 말씀드리고 그의 결정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나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할아버지께서 홀로 살고 계신 그 낡고 작은 시골집으로 향했다. 몇 시간의 버스를 타고 도착한 그곳은 서울의 그 화려하고 차가운 풍경과는 너무나도 다른 아주 평온하고도 따뜻한 나만의 안식처였다. 할아버지는 갑자기 찾아온 나를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따뜻한 미소와 함께 맞이해 주셨다. 나는 할아버지와 함께 툇마루에 나란히 앉았다. 나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나의 이기적인 사랑 때문에 나의 유일한 가족인 할아버지를 그토록이나 깊은 상처 속에 밀어 넣어야만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죄송하고 또 고통스러웠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나의 예비 시어머니가 나에게 했던 그 모욕적인 말들과 나의 할아버지를 결혼식에 모셔올 수 없다는 그 잔인한 통보에 대해서 나는 그가 나의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슬퍼하거나 혹은 분노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반응은 나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다. 그는 나의 모든 이야기를 아주 평온한 얼굴로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그의 그 깊은 눈빛 속에서는 어떤 슬픔이나 분노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나를 향한 아주 깊고 따뜻한 연민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나의 이야기가 모두 끝났을 때 그는 나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시며 나지막이 말했다. 서연아, 울지 마라. 이 할애비는 괜찮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뿌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잘못이지 너의 잘못이 아니란다. 그러니 더는 너 자신을 탓하며 괴로워하지 말거라. 하지만 할아버지, 그리고 나는 반드시 너의 결혼식에 갈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떤 장군의 그것보다도 더 단호하고 또 위엄이 있었다. 이 할애비가 내 하나뿐인 손녀의 손을 잡고 식장에 들어서는 것을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막을 수는 없어. 그것은 돈이나 명예 따위와는 바꿀 수 없는 우리 가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다. 나는 그의 그 흔들림 없는 모습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 순간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나의 할아버지의 또 다른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가난하고 힘없는 늙은이가 아니었다. 그의 그 구분 등 뒤에는 그 어떤 재벌 회장의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크고 단단한 어떤 기품과 자존심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그가 평생을 보물처럼 간직해왔던 그 낡은 자개 상자를 들고 나왔다. 서연아, 내가 오늘 너에게 우리 가문의 비밀을 이야기해 주어야겠다. 그는 나의 앞에 그 상자를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아주 조심스러운 손길로 그 상자의 낡은 자물쇠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주 오래된 물건들이 담겨 있었다. 빛바랜 족보와 낡은 비단에 쌓인 작은 옥사의 하나, 그리고 용의 무늬가 새겨진 아주 오래된 그러나 여전히 그 위엄을 잃지 않고 있는 낡은 골룡포의 일부. 나는 나의 눈을 의심했다. 그것은 바로 조선시대 왕실에서만 사용되던 바로 그 물건들이었다. 우리는 비록 지금은 세상에서 잊혀진 채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본래는 이 나라의 주인이었던 왕족의 후손이란다. 그는 나에게 우리 가문의 그 길고도 슬펐던 역사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우리는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결국에는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져야만 했던 비운의 왕자 광해군의 숨겨진 후손들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의 그 충격적인 고백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서연아, 기억하거라. 우리는 결코 초라하거나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의 피 속에는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왕의 자존심이 흐르고 있다. 그러니 더는 그들의 그 오만한 편견 앞에서 주눅들지 말거라. 그는 나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말했다. 나는 너의 결혼식에 가장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참석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이것은 너와 나, 우리 두 사람의 전쟁이다. 나는 그의 그 말을 들으며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나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어떤 뜨거운 용기와 함께 꺾이지 않는 자존심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나는 서울로 돌아왔다. 나는 더 이상 예비 시어머니의 그 오만한 협박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는 나의 결혼식을 가장 화려하고도 성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그 전쟁의 날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할아버지에게서 우리 가문의 그 비밀스러운 역사를 전해 듣고 서울로 돌아온 후 나는 더 이상 예비 시어머니의 그 오만한 협박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않았다. 나의 마음속에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새로운 자각과 함께 나의 뿌리에 대한 깊은 자부심이 싹트고 있었다. 나는 이제 이 결혼을, 그리고 나의 할아버지의 명예를,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내기로 결심했다. 나의 그런 변화를 나의 약혼자인 민준 씨가 가장 먼저 알아차렸다. 그는 나의 눈빛이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하고 또 깊어졌다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할아버지에게서 들었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지는 않았다. 나는 이 모든 진실이 가장 극적인 순간에 세상에 드러나기를 바랐다. 마침내 나의 결혼식 날 아침이 밝았다. 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하고 호화로운 신라 호텔의 가장 큰 연회장에서 나의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 그곳은 JQ그룹의 며느리라는 나의 새로운 지위에 걸맞은 완벽한 무대였다. 나는 최고급 실크로 만들어진 웨딩드레스를 입고 수억 원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한 채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세상 모든 여자들이 꿈꾸는 가장 완벽한 신부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나의 온 신경은 오직 지금쯤 시골의 그 낡은 집에서 서울로 올 준비를 하고 계실 나의 할아버지에게로 향해 있었다. 과연 그가 무사히 이 결혼식장에 도착하실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그가 오신다면 나의 예비 시어머니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 바로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며 나의 예비 시어머니가 아주 우아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나의 모습을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아주 만족스러운 미소와 함께 말했다. 그래, 서연아, 아주 아름답구나. 이제야 우리 JQ그룹의 며느리다운 모습이구나. 그리고 그녀는 나에게 다가와 아주 낮지만 그러나 그 안에 서늘한 경고를 담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오늘 우리 가문의 흠집을 내는 일은 없어야 할 게다. 알겠지? 서연아, 내가 너에게 했던 마지막 경고를 잊지 않았으리라 믿는다. 나는 그녀의 그 협박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그녀를 아주 평온하고도 그러나 그 어떤 대답보다도 더 단호한 미소와 함께 마주볼 뿐이었다. 나의 그 예상치 못한 반응에 그녀의 얼굴에 잠시 당황하는 듯한 빛이 스쳐 지나갔다. 마침내 결혼식이 시작될 시간이 되었다. 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식장에 들어서는 다른 신부들과는 달리 홀로 식장의 입구에 섰다. 나는 나의 손을 잡아줄 유일한 사람, 나의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식장의 문이 열렸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나를 향해 박수갈채를 보내주었다. 그들의 대부분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가장 유명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그들의 그 화려한 모습들 앞에서 잠시 주눅이 드는 것을 느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나는 더 이상 시골에서 올라온 초라한 처녀가 아니었다. 나는 이 나라의 왕족의 후손이었으니까. 나는 홀로 버진 로드를 걸어 나의 신랑 민준 씨가 기다리고 있는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는 나를 걱정과 함께 사랑이 가득 담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괜찮다는 듯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주례를 맡은 전직 국무총리의 길고도 지루한 주례사가 이어지고 있었다. 나는 그의 말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의 온 신경은 오직 식장의 가장 뒷문으로 향해 있었다. 할아버지, 대체 어디에 계신 거예요? 예비 시어머니는 할아버지가 끝내 나타나지 않은 것에 안도하는 듯한, 그리고 나를 향해 조롱하는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쿠앙,
식장의 그 육중했던 문이 아주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식장 안의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내가 그토록이나 기다렸던 나의 할아버지가 서 계셨다. 그의 옷차림은 내가 예상했던 것처럼 아주 낡고 허름한,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단정하게 다려진 하얀색 한복 차림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가난한 농부의 그것이 아닌 오랜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은 어떤 고결하고도 위험 있는 기품이 서려 있었다.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분노와 함께 굴욕감으로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경호원들을 불러 나의 할아버지를, 그 초라한 늙은이를 식장에서 쫓아내려 할 기세였다. 나는 숨을 죽이고 앞으로 벌어질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나의,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다. 식장의 다른 쪽 문이 열리며 아주 정중하고도 기품 있는 검은색 양복 차림의 노신사 몇몇이 안으로 들어선 것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아주 오래된, 그러나 귀한 물건임에 틀림없는 고서들과 함께 비단 보자기에 쌓인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들은 곧장 나의 할아버지에게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의 앞에 서서 90도로 아주 깊고도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올렸다. 전하소인들이 너무 늦게 전하를 찾아뵈었습니다.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그 한마디가 식장 안의 모든 공기를 그대로 얼어붙게 만들었다. 나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결혼식장에 그 육중했던 문이 열리고 나의 할아버지가 그 낡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단정한 한복 차림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셨을 때 식장 안의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이 화려한 결혼식의 격에 맞지 않는 저 초라한 늙은이의 정체에 대한 노골적인 의문과 함께 어떤 경멸의 빛이 담겨 있었다. 나의 예비 시어머니, JQ그룹의 안주인인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함께 참을 수 없는 굴욕감으로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그 완벽한 아들의 결혼식이 저 보잘것없는 늙은이 한 명으로 인해 망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듯 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경호원들을 불러 나의 할아버지를, 그 초라한 늙은이를 이 신성한 결혼식장에서 쫓아내려 할 기세였다. 저 영감, 당장 여기서 끌어내지 못해 그녀가 자신의 곁에 서 있던 비서에게 아주 낮지만 그러나 살기가 가득 담긴 목소리로 명령했다. 나는 그 순간 나의 웨딩드레스를 찢어버릴 듯한 기세로 단상 아래로 뛰어내려가 나의 할아버지를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내려 했다. 내가 사랑하는 남자와의 결혼보다 내게는 나의 유일한 가족인 할아버지의 그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더 중요했으니까. 바로 그때였다. 나의,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다. 식장의 다른 쪽 문이 열리며 아주 정중하고도 기품 있는 검은색 양복 차림의 노신사 몇몇이 안으로 들어선 것이었다. 그들의 등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식장 안의 모든 공기를 압도하는 어떤 거대한 위험을 풍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아주 오래된, 그러나 귀한 물건임에 틀림없는 고서들과 함께 비단 보자기에 쌓인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들은 곧장 나의 할아버지에게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의 앞에 서서 마치 임금님을 뵙기라도 한 것처럼 90도로 아주 깊고도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올렸다. 전하소인들이 너무 늦게 전하를 찾아뵈었습니다. 부디 이 미천한 후손들의 무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그 한마디 왕족에게만 사용하는 바로 그 극존칭, 그 한마디가 식장 안의 모든 공기를 그대로 얼어붙게 만들었다. 모든 하객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경악과 함께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특히 나의 시어머니의 얼굴은 이제 분노와 굴욕감을 넘어 극심한 공포와 함께 잿빛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노신사들 중 가장 연장자로 보이는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바로 조선 왕족의 후손들이 모인 전주이씨 대동종약관의 현 이사장이었다. 그는 식장 안의 모든 하객들을 향해 아주 힘있고도 엄숙한 목소리로 나의 할아버지의 진짜 정체를 세상에 공개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서 계신 이분은 단순히 평범한 시골의 노인이 아니십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의 할아버지를 향해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분은 바로 조선의 비운의 왕자, 광해군의 유일한 혈육이셨던 폐세자의 마지막 후손이시자 저희 이씨 왕가의 숨겨진 종손이신 이진평 전하이십니다. 그의 그 충격적인 선언과 함께 그는 자신이 가져온 그 증거물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씩 펼쳐 보이기 시작했다. 그가 가장 먼저 꺼내든 것은 수백 년의 세월을 간직한 누렇게 변색된 낡은 족보였다. 그 족보에는 광해군의 아들이었던 폐세자가 인조 반정 당시 궁을 탈출하여 이름과 신분을 숨긴 채 민가에 정착하여 대를 이어왔다는 그 길고도 슬펐던 역사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그가 비단 보자기를 풀었을 때 그 안에서 용의 무늬가 새겨진 작은 옥사의 하나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바로 폐세자가 궁을 탈출할 때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챙겨 나왔다는 바로 그 옥새였다. 모든 것이 명백했다. 나의 할아버지는 가난한 농부가 아니었다. 그는 바로 이 나라의 주인이었던 조선 왕조의 마지막 남은 후예였던 것이다. 나는 나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비현실적인 상황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나는 그저 단상 위에서 그 모든 것을 넋을 잃고 바라보고만 있을 뿐이었다. 식장 안의 모든 하객들은 이제 더 이상 나의 할아버지를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눈에는 살아있는 역사를 마주한 경외심과 함께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를 향한 두려움이 가득 서려 있었다. 특히 나의 시어머니.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초라한 늙은이가 자신이 그토록이나 숭배하고 또 과시하고 싶어 하는 그 어떤 재벌 회장보다도 더 높고 귀한 신분의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녀의 그 오만했던 자존심이 완전히 그리고 아주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종약원의 이사장은 그런 그녀를 아주 차가운 눈으로 한번 쏘아보고는 나의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그의 팔을 부축했다. 그리고는 그를 모시고 단상을 향해 아주 천천히 걸어오기 시작했다. 그는 나의 앞에 서서 나의 손을 잡고 그 손을 나의 할아버지의 그 거칠지만 따뜻한 손 위에 올려놓아 주었다. 전하, 이제 전하의 유일한 혈육이신 공주님의 손을 잡고 이 혼인의 예를
마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나의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의 모든 한과 서름이 담긴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나의 길고도 외로웠던 싸움은 그렇게 가장 화려하고도 통쾌한 방식으로 나의 완벽한 승리로 막을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의 결혼식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평범한 신부가 아니었다. 나는 이 나라의 마지막 남은 공주였다. 나의 할아버지 이진평 전하의 그 충격적인 정체가 밝혀진 후 결혼식장의 모든 공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경외심과 함께 감히 누구도 숨쉬기 어려운 무거운 위엄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의 예비 시어머니 JQ그룹의 안주인인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초라한 늙은이가 자신이 그토록이나 숭배하고 또 과시하고 싶어 하는 그 어떤 재벌 회장보다도 더 높고 귀한 신분의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사색이 된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그 오만했던 자존심이 완전히 그리고 아주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종야권의 이사장은 그런 그녀를 아주 차가운 눈으로 한번 쏘아보고는 나의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그의 팔을 부축했다. 그리고는 그를 모시고 단상을 향해 아주 천천히 걸어오기 시작했다. 모든 하객들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90도로 아주 깊고도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예를 표했다. 그들의 그 행동은 더 이상 가식이나 계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난 살아있는 역사를 향한 진심 어린 존경의 표시였다. 할아버지는 단상 위에 서 있는 나의 앞에 섰다. 그리고는 나의 손을 잡고 그 손을 나의 약혼자 민준 씨의 그 크고 따뜻한 손 위에 올려놓아 주셨다. 내 하나뿐인 귀한 손녀일세. 부디 이 아이의 눈에 다시는 눈물이 흐르는 일이 없도록 자네가 평생을 지켜주고 아껴주게나.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그 어떤 왕의 명령보다도 더 무겁고도 단호한 힘이 담겨 있었다. 네, 할아버님 제 모든 것을 걸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민준 씨는 나의 할아버지 앞에 깊이 고개를 숙이며 굳게 약속했다. 그의 눈에는 나를 향한 사랑과 함께 나의 할아버지를 향한 깊은 존경심이 가득 서려 있었다. 우리의 결혼식은 그렇게 다시 그리고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계속되었다. 결혼식이 끝난 후 피로 연장 그곳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180도 달라져 있었다. 나의 시어머니는 언제 그랬냐는 듯 나의 할아버지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온갖 아양과 함께 극진한 효도를 다하고 있었다.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가장 좋은 음식을 날라다 바쳤고 가장 비싼 와인을 따라 올렸으며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그 변신은 너무나도 빠르고 또 완벽해서 오히려 더 혐오스럽고 또 가증스럽게 느껴질 정도였다. 그녀는 잠시 나의 곁으로 다가와 아주 간절한 눈빛으로 내게 용서를 빌었다. 아가,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내가 감히 하늘 같은 분을 몰라 뵙고 너와 할아버님의 마음에 너무나도 큰 상처를 주었구나. 부디 이 못난 시어미를 너그러이 용서해주지 않겠니? 나는 그런 그녀의 그 비굴한 모습을 아무런 감정도 없는 눈으로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사모님, 사과는 제가 아니라 저의 할아버님께 직접 하시는 것이 순서일 듯합니다. 나는 더 이상
그녀의 그 가식적인 눈물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다. 그리고 사모님의 그 진심은 앞으로 제가 아주 오랫동안 지켜보겠습니다. 나의 그 차가운 대답에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녀의 눈치를 보는 힘없는 며느리가 아니었다. 나는 이 집안의 새로운 권력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 다른 모든 하객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내게, 그리고 나의 할아버지에게 어떻게든 잘 보이려 애썼고 온갖 아첨과 함께 자신들의 명함을 건네려 했다. 나는 그들의 그 속물적인 모습들을 보며 인간의 그 간사함과 권력의 그 허무함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고 있었다. 피로연이 끝난 후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다시 시골의 그 작은 집으로 돌아가시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그에게 서울의 좋은 집에 머무시라고 몇 번이고 간청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나는 내 평생을 살아온 저 흙냄새 나는 나의 집이 세상 그 어떤 궁궐보다도 더 편안하고 또 좋구나. 그는 나의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서연아, 잊지 말거라. 너는 이 나라의 공주다. 그러니 언제나 그에 걸맞은 품위와 자긍심을 잃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거라. 나는 그런 할아버지를 눈물과 함께 배웅해 드렸다. 그날 밤 나와 민준 씨는 우리의 새로운 신혼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내게 자신의 어머니를 대신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했다. 그리고 그는 내게 약속했다. 앞으로는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나의 편에 서서 나를 지켜주겠다고.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아주 오랜만에 깊고 평온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 나의 길고도 험난했던 전쟁은 끝났다. 그리고 나의 새로운 평화는 그렇게 나의 곁으로 돌아온 나의 진짜 정체성과 그리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한 남자의 그 굳건한 약속과 함께 시작되고 있었다. 나의 그 파란만장했던 결혼식이 끝난 후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나의 삶에는 아주 많은 그리고 놀라운 변화들이 찾아왔다. 나의 할아버지 이진평 전하의 그 기구한 사연은 언론을 통해 대한민국 전체에 알려졌고 그는 하루아침에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리고 가장 존경받는 어르신이 되어 있었다. 정부와 전주희 씨 대동종약권은 공식적으로 그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의 잃어버린 명예와 함께 왕족의 후손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복권시켜 주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막대한 후원금을 보내왔고 정부 역시 국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역사 속에 잊혀져야만 했던 그의 가문을 위해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 모든 부와 명예를 거절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지어진 궁궐과도 같은 대저택을 마다하고 평생을 살아온 시골의 그 낡고 작은 과수원 집으로 다시 돌아가셨다. 그는 그곳에서 예전과 똑같이 소박하고 또 청렴한 농부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의 그 욕심 없는 모습에 세상 사람들은 그를 더욱더 존경하고 또 흠모했다. 나의 삶 역시 많이 변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JQ그룹의 그 눈치 보던 며느리가 아니었다. 시어머니는 이제 나를 자신의 며느리로서가 아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늘과도 같은 공주님으로 대하고 있었다. 그녀는 내게 지난날의 모든 무례를 매일같이 사죄하고 또 사죄했다. 나는 그녀의 그 뒤늦은 후회를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미워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그녀를 나와는 다른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거리를 둘 뿐이었다.
나의 남편 민준 씨는 내게 이전보다 훨씬 더 다정하고 헌신적인 남편이 되어주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나에게 저질렀던 모든 잘못들을 자신의 탓으로 여기며 내게 평생을 바쳐 속죄하며 살아가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그런 그의 진심 어린 사랑 속에서 나의 모든 아픈 상처들을 조금씩 치유받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를 당신의 그 시골집으로 부르셨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마지막 제안을 해오셨다. 그는 자신이 받은 모든 보상금과 후원금을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셨다. 대신 그는 그 돈으로 우리 민족의 그 소중한 전통과 문화를 지키고 또 발전시키기 위한 공익재단을 설립하고 싶다고 하셨다. 재단의 이름은 그의 호를 딴 진평문화유산 재단이었다. 재단은 그가 내게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에게 우리의 그 아름다운 전통 예절과 붓글씨 그리고 궁중음악과 같은 우리가 잊고 있었던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 가르치고 전수하는 일을 하게 될 터였다. 그리고 그는 그 재단의 이사장직을 바로 내게, 그의 유일한 손녀인 나게 맡아달라고 부탁하셨다. 나는 그의 그 숭고한 뜻을 기꺼이 그리고 아주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몇 달 뒤 할아버지의 그 작은 시골집 앞마당에서는 진평 문화유산 재단의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개소식이 열렸다. 그 자리에는 나의 가족들과 함께 우리를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했다. 나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그들 앞에 서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위대한 유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품위입니다. 진정한 품위란 값비싼 옷이나 화려한 보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련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꺾이지 않는 자존심과 그리고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저는 저의 할아버지를 통해 배웠습니다. 저희 재단은 앞으로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에게 바로 그 품위의 가치를 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나의 연설이 끝나자 모든 사람들이 내게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내주었다. 모든 행사가 끝난 후 나는 할아버지 그리고 남편과 함께 툇마루에 나란히 앉았다. 할아버지께서는 내게 아주 오랜만에 붓과 벼루를 내어주시며 글씨를 한번 써보라고 하셨다. 나는 그의 앞에 화선지를 펼쳐놓고 아주 정성껏 두 글자를 써 내려갔다. 붐위. 할아버지는 나의 그 글씨를 아주 오랫동안 말없이 그러나 아주 자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셨다. 나는 깨달았다. 나의 두 번째 봄은 그렇게 나의 곁으로 이미 오래전에 찾아와 있었다는 것을. 그것은 내가 되찾은 왕족의 후손이라는 거창한 이름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품위를 잃지 않는 자랑스러운 한 명의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 바로 그것이었다. 나의 진짜 인생은 그렇게 가장 눈부시고도 의미 있는 방식으로 영원히 계속될 터였다. 독자 여러분께 지금까지 가난한 시골 할아버지가 손녀 결혼식에 나타나자 하객들 모두 충격에 빠졌다. 그가 바로 숨겨진 왕족의 후손이었을 줄이야 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한 여성의 결혼식을 무대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진정한 품위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주 드라마틱하고도 통쾌한 방식으로 그리고자 했습니다.
주인공 서연 씨는 재벌가 며느리라는 화려한 신분 상승 앞에서 자신의 뿌리이자 유일한 가족인 가난한 할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할아버지의 그 꺾이지 않는 자존심과 고결한 인품 속에서 돈이나 명예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진정한 왕족의 품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인간의 가치는 그의 배경이나 재산이 아니라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내는 그 내면의 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가 독자 여러분께 작은 울림과 함께 우리 사회의 만연한 물질 만능주의와 속물적인 편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 속에서 자신만의 소중한 품위를 잃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길고도 통쾌했던 여정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변치 않는 자신만의 가치와 품격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